채권부의 패밀리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나요? 채권부의 진행자 이지혜 기자입니다. 지난주는 좀 다쳐서 콘텐츠를 올리지 못해서 참 아쉬웠는데요. 현재 빠르게 회복 중입니다. 방송으로는 나올 수 없어서 오늘만큼은 더빙으로 진행할 텐데요.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채권부인은 매주 월요일 코너 채권 위클리에서 한 주간 국내 채권과 글로벌 채권을 분석하고 회사채 수요 예측 일정 등을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먼저 글로벌 채권 시황 분석을 박준우 KB증권 연구원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연구원님, 7월 FOMC를 앞두고 무게감 있는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많이 되었네요. 채권 시장은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KB증권 박준호입니다. 지난주 글로벌 채권 시장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글로벌 채권에 투자할 때 ETF로 주로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ETF의 성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이 채권형 ETF는 해외 ETF의 경우에 대부분 마이너스 성과를 기록을 했습니다. 한두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크레딧 시장이 상대적으로 강세인 모습을 나타냈었는데 지난 한 주 동안은 국채와 크레딧 무차별하게 대부분 약세를 보였고요. 이는 결국 글로벌 금리가 상승을 하고 크레딧 스프레드가 축소 흐름이 중단된 영향 때문입니다. 그러면 금리가 왜 그렇게 또 많이 상승을 했는지 여러 가지 이유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글로벌 선진국들의 금리를 보면 호주, 독일, 영국, 미국 주요국 금리의 상승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10년물 금리가 한 주 동안 20bp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한 달 기준으로는 30bp 이상 상승하는 금리 급등세가 이어졌습니다. 미국 금리를 조금 구체적으로 보자면 지난 한 달 동안은 장기금리가 큰 폭으로 또 상승을 했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단기금리 중심으로 많이 상승을 했었다라고 하면 지난주에는 장기금리 상승폭이 굉장히 두드러졌습니다. 그래서 그림에 보시는 오른쪽 그림처럼 미국 국채 2년, 5년, 10년물의 금리 추이를 보시면 SVB 사태 이전 수준까지 대부분 회복한 모습입니다. 3월 초에 SVB 사태 이전에는 기준금리 인상이 가파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 금리가 많이 상승을 했었다가 SVB 사태 이후로 금리가 크게 내려진 바가 있었습니다. 그 후로 5월부터 쭉쭉 상승을 하더니 최근에는 장기금리까지 급등을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금리가 SVB 사태 이전까지 반등을 했다는 것은 은행 관련된 리스크가 대부분 사라진 시장의 기대가 반영된 결과라고 저희가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그런 기대, 즉 은행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가 견조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가 지난주 경제 지표에서도 어느 정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지난주 미국은 경제 지표가 ISM이라고 하는 지표와 여러 가지 고용 지표들이 한번 발표가 됐었는데 먼저 ISM 지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SM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기업들에게 서베이를 하는 겁니다. 향후 기업 활동이 어떻게 변할 것으로 전망을 하는지 서베이를 저희가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헤드라인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제조업은 소폭 부진했고 서비스업은 반등을 했습니다. 먼저 제조업부터 살펴보면 제조업 경기는 전반적으로 한 가지 지표만 봤을 때는 좀 둔화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시장이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은 오른쪽 그림의 신규 주문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미국 제조업 기업들에게 앞으로 신규 주문이 어떻게 늘어날지 그리고 재고가 어떻게 변할지를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데 저희는 오른쪽 그림에서는 신규 주문에서 재고를 차감한 값을 이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올해 초부터 이 신규 주문에서 재고를 차감한 값이 조금씩 반등하는 모습을 나타나고 있는데 그 트렌드는 지난주 발표된 6월달 ISM 제조업 지수에서도 확인이 됐습니다. 이 신규 주문 마이너스 재고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신규 주문이 증가하거나 재고가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 1, 2년 동안 미국 경제 그리고 제조업에서는 특히 재고 이슈가 많았습니다. 경기가 생각보다 좋지 않으니까 재고가 계속 쌓이고 신규 주문은 부진했던 겁니다. 근데 이런 트렌드들이 최근 몇 개월 사이에 좀 변하고 있다는 시그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고는 오히려 감소하고 이제 재고가 많이 감소했기 때문에 물건을 더 팔기 위해서 신규 주문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다 보실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경기 반등 기대가 미국 내에서 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이 서비스업 지표가 예상대로라면 추가 하락할 것으로 전망이 됐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견조한 모습, 즉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이 보이면서 금리 상승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이 ISM 지표보다도 지난주 고용 지표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굉장히 컸습니다. 특히 총 세 가지 지표가 발표가 되었었는데 첫 번째는 ADP 고용, 두 번째는 비농업 부분 고용,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졸트라고 하는 구인 건수 데이터가 포함된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됐습니다. 가장 먼저 발표된 ADP 관련해서 한번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이 ADP 고용지수라는 것은 항상 저희가 매월 공식 통계인 비농업 부문 고용 이전 며칠 전에 발표되는 지표입니다. 그런데 이 ADP 지표가 지난주에 발표되기로는 예상치를 2배 상회하는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림 왼쪽에서 보시는 것에 이제 노란색 선이 되겠는데 이 ADP 민간 고용이 예상을 2배를 상회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금요일 날 발표될 고용 지표도 예상치를 크게 상회할 수 있겠구나라는 우려를 키우면서 금리가 급등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금요일 날 발표된 민간 부분 고용, 비농업 부분 고용의 경우에는 사실 예상치를 오히려 밑돌았습니다. 약 한 20만 명 정도가 신규로 고용이 됐었는데 사실 예상치를 하회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하락하지 못하고 오히려 소폭 추가 상승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장기 금리의 경우에는요. 그 이유를 여러 가지 좀 살펴보자면 저희가 고용 데이터를 볼 때는 고용자가 얼마나 늘었는지 줄었는지도 보게 되지만 그들의 임금이 어떻게 변했는지도 보게 됩니다. 근데 지난주 금요일 날 발표된 비농업 부문 고용에서는 고용자 수는 예상치를 밑돌았지만 그들의 임금, 즉 임금 상승률은 여전히 연간으로 4%가량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고용 시장이 아직 급격한 둔화는 아니고 오히려 임금 상승세가 아직까지는 강하구나라는 인식이 생기면서 금리가 뭐 하락하기보다는 좀 높은 수준에 머무르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좀 주목하는 지표는 이 구인율 혹은 구인 건수라고 하는 지표입니다. 졸트, JOLTS라고 하는 고용 보고서에서 발표되는 지표인데 기업들이 얼마나 노동자들을 채용하려고 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 이 짙은 파란색 선이 그것을 나타내는 이제 구인율 지표인데 보시는 것처럼 작년 상반기부터 조금씩 하락하는 추세가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ADP 고용이라든지 비농업 민간 부문의 고용의 경우에는 이 월간으로 등락이 굉장히 심합니다. 예상을 크게 상회하기도 하고 크게 하회하기도 하고 월간 변동성이 굉장히 큰 지표라고 하면 이 구인 건수 지표는 꽤나 트렌드가 뚜렷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동시장의 추세를 보기에는 이 구인율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지난주에 관심을 크게 받지는 못했지만 이 구인 건수 데이터는 다시 하락하는 추세를 계속 확인해가는 과정이 확인이 됐습니다. 보시는 이제 구인율 데이터는 여러 가지 미국의 채용 공고 사이트의 구인 공고와 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최근까지 업데이트를 해보더라도 미국 채용 사이트에서도 이제 구인 공고 건수가 조금씩 감소하는 트렌드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미국의 고용 시장은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충분히 둔화 트렌드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달 내용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지난주에 또 호주 중앙은행 이슈가 있었습니다. 지난주 호주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결국 기준금리를 당장 동결은 했지만 향후에 추가 인상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계속 내비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꼭 호주 금리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글로벌 금리에 다 시사하는 바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번 7월 달에는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사실 9월 달에 기준금리를 동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의 끝이라고 확신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글로벌 선진국 중앙은행들은 계속 기준금리를 인상하기보다는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고 또 경제 데이터들을 좀 확인을 하고
좀 시차를 두고 다시 추가 긴축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다가 한번 동결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기준금리 인상이 끝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항상 기준금리가 추가적으로 인상될 수 있다는 그런 리스크를 계속 인식해야 된다라는 교훈을 준 사례가 지난주 호주 중앙은행의 사례였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주목해야 할 일정은 무엇인가요? 네, 이번 주 7월 둘째 주 경제 지표 중에서는 결국 미국의 물가 데이터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CPI, 즉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예정이 되어 있고 금요일에는 미시간대에서 소비자들에게 서베이를 하는데 그때 소비자들에게 향후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치를 물어보는 지표가 또 같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먼저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비 기준으로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발표될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3% 초반대까지 빠르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비 기준으로 빠르게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7월 달에 기준금리 인상 기대는 확고하게 유지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른쪽 그림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저희가 물가 지표를 두 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쉽게 변하는 플렉서블한 항목들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구해볼 수가 있고, 다른 하나는 쉽게 변하지 않고 좀 끈끈한 항목으로 좀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거를 스티키한 항목들의 인플레이션이다라고 보는데 지금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반적으로 보면 빠르게 하락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 변동폭이 큰 예를 들면 유가라든지 중고차 가격의 경우에는 빠르게 낮아지고 있지만 스티키한 항목들은 아직 상승률이 높은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인플레이션 지표에 따라서 사실 7월 기준금리 결정 여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중요한 이유는 지금 저희가 연준에게 궁금한 것은 7월 달 인상보다도 9월 혹은 11월에 기준금리 인상을 추가로 단행할지 여부인데 그때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인풋값 하나가 이번 주에 수요일에 발표될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둔화 트렌드지만 연준의 목표치인 2%까지 돌아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금요일에는 미시건대 인플레이션 서베이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 미시건대 인플레이션 서베이는 소비자들에게 1년 후 그리고 5년 이후에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변할 것 같은지를 이제 물어보는 서베이입니다. 최근 동향을 보면 소비자들은 당장 내년까지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인플레이션이 빨리 낮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5년, 6년 후 먼 미래에는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도 좀 관심 있게 보는 것은 당장 내년의 인플레이션보다는 소비자들이 향후 5년 아니면 그 이후의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전망하는지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분기점이 되는 수치는 이제 3%입니다. 최근에 보면 이 5년 후 기대 인플레이션이 3%대에서 등락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수치가 3% 밑으로 유의미하게 내려온다라고 하면 소비자들도 인플레이션을 좀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면 그 트렌드에 따라서 실제 인플레이션도 다소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사실 7월 달에 기준금리 인상은 불가피하지만 그 이후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외로 좀 시선을 돌려보면 이번 주에는 캐나다 중앙은행이 통화 정책을 예정에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시장은 약 70% 이상의 확률로 캐나다 중앙은행이 25bp 기준금리 인상을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캐나다 중앙은행은 사실 과거에는 큰 관심을 받지 못했지만 올해는 글로벌 금리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1월 달에 기준금리 인상을 한 이후에 약 한 3, 4개월 동안 동결 기조를 계속 이어가면서 사실상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났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었는데 5월 달에 서프라이즈로 기준금리 인상을 하면서 시장 금리를 높이는 그런 트리거로 작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는 반대로 캐나다 중앙은행이
시장은 70% 이상의 확률로 기준금리 인상을 전망을 하고 있지만 이번에는 동결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데이터를 보면 캐나다 안에서는 이제 실업률도 조금씩 높아지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빠르게 안정되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기준금리를 이번 달에는 동결을 하고 그 다음 회의에서 추가 인상을 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미국 금리가 20bp 이상 상승을 했었습니다. 저희는 사실 이 금리 급등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나 고용 데이터에 기반했을 때는 조금 과도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 장기금리 상승폭이 소폭 되돌려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미국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낮아질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미국 외, 즉 캐나다 중앙은행도 기준금리 인상이 높게 점쳐지고는 있으나 여전히 동결 가능성도 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난주에 금리 급등을 조금 되돌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준우 KB증권 연구원님 잘 들었습니다. 7월 10일 국내 채권 위클리 분석 정리해드립니다. 국내 채권 시장은 월초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물가 지표가 둔화되면서 금리가 하락했다가 잘 나온 고용 지표와 통화 긴축 정책 우려로 금리가 다시 상승했습니다. 장중에 새마을금고가 유동성 확보를 위해 크레디트 채권을 매도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채권 시장은 약세를 나타내기도 했고 FOMC 의사록이 매파적으로 해석된 게 영향을 미치며 전 구간에서 금리가 급등했습니다. 국채 시장은 상대적으로 초장기물 구간에서 약세를 보였습니다. 은행채 발행액은 2조 7,400억 원으로 전주와 비교해 1조 4,800억 원 늘었습니다. 지난주 국책은행의 신규 발행물이 감소했었는데 이게 늘어나면서 증가세를 견인했습니다. 은행채 트리플 A 크레디트 스프레드는 1년 구간과 3년 구간에서 스프레드를 줄였습니다. 회사채 시장은 전반적으로 활발한 분위기였습니다. 전체 유통량은 5조 3,865억 원으로 전주와 비교해서 3조 가까이 늘었습니다. 동시에 초우량 등급에서 거래가 집중됐습니다. 트리플 B 구간에서 유통량이 증가했던 전주와 달리 거래량이 미미했고 초단기 구간에서 거래가 감소했습니다. 새마을금고 연체율 이슈로 인해 새마을금고가 보유한 채권의 매도세가 더해지면서 국채금리 상승에 영향을 다소 주었고 회사채 금리 역시 영향을 받아 전반적으로 회사채 금리는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회사채 수요 예측 일정 안내입니다. 이번 주 회사채 시장은 동원산업이 2년 만에 공모채 시장에 복귀하는데요. 내일 수요 예측일입니다. 내일은 채권부위에서 김상만 하나증권 채권 파트장님과 함께 꼼꼼하게 기업 분석을 해드릴 텐데요. 꼭 확인해 주세요. 화면 집중해 주세요. 이상 채권부위 위클리였습니다. 채권부위 여러분 걱정해 주신 덕분에 많이 회복했습니다. 내일은 수요 예측을 앞둔 동원 회사채 분석 전격 공개합니다. 김상만 하나증권 채권 파트장님과 함께 만드는 콘텐츠 기대해 주세요. 한 주도 파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구독의 힘이 채권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기존 영상과 추천 영상에도 좋아요 부탁드립니다.